한적한 지방 소도시. 시간은 마치 오래된 괴종시계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도시의 심장이었던 중앙시장은 이제 변두리로 밀려난 신도시 상권의 기세를 빼앗긴 지 오래였다. 시장 건물 옆 해가 잘 들지 않아 늘 어둑한 골목길은 그 쇠락의 그늘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폭이 좁아 사람 두엇이 겨우 지나갈 만한 그 길은 그럼에도 몇몇 노점상 할머니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나와 좌판을 펼치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까지 앉아 직접 기른 채소나 손수 만든 밑반찬, 떼진한 옷가지 따위를 팔았다. 시장 관리소의 눈치를 보며 하는 고된 장사였지만 할머니들은 서로에게 언니, 동생하며 의지했다. 뜨끈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누고 팔다 남은 콩나물 한 봉지를 건네며 팍팍한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덜어내는 곳. 그렇게 그들만의 작은 평화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몇 주 전부터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를 불량한 무리가 골목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청룡파라 칭하는 껄렁한 말투와 불쾌한 눈빛을 한 청년들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비나 가깝기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보호비를 요구했다. 이 골목에서 장사하려면 자신들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다. 험악한 인상의 두목격인 불독이라는 자는 특히 악랄했다. 할매들, 다음 주까지 10만 원씩 준비해놔. 안 그럼 여기서 장사할 생각 말아요. 좌판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욕설과 협박이 난무했고 실제 좌판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패도 벌어졌다. 겁에 질린 몇몇 할머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쥐어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골목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견디다 못한 할머니 한 분이 용기를 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던 순경 2명이 잠시 골목을 둘러보긴 했다. 하지만 양아치들은 이미 자리를 피한 뒤였고 겁에 질린 다른 할머니들은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서 증언하지 못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경찰은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 뒤로도 청룡파의 행패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할머니는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힘없는 자에게 법은 너무 멀리 있고 공권력의 도움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역력했다. 이 모든 상황을 골목 한편의 작은 국밥집, 진미식당의 주인 김진철은 주방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뽀얀 사골 육수를 끓이고 뚝배기에 뜨거운 국밥을 담아내는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무뚝뚝한 표정, 과묵한 성격, 기계처럼 정확하고 절도 있는 몸놀림. 평범한 자영업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때때로 깊은 과거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한민국 최정예 북파 공작부대 HID 출신, 총성과 피로 얼룩진 젊은 날의 기억은 그의 영혼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오직 평범하고 조용한 삶만을 갈망했다. 그래서 골목의 불의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하지만 경찰 신고마저 무력하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내면은 더욱 복잡해졌다. 저들의 행패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여전히 망설여졌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늦은 밤 청룡파 무리가 할머니들에게 돈을 뜯어내려
으름장을 놓는 장면을 가게 안에서 몰래 사진으로 찍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인쇄한 사진 몇 장을 코팅까지 해서 청룡파가 자주 모이는 골목, 담벼락에 경고 문구와 함께 붙여놓았다. 불법 갈취 현장. 계속되면 더 큰 증거와 함께 정식으로 고발하겠다. 익명으로 보낸 그의 소극적인 저항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사진을 발견한 불독은 길길이 날뛰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할머니들을 닥달했다. 어떤 년이 몰래 사진 찍어서 이딴 짓 했어? 오늘 당장 2배로 안 내놓으면 누군지 찾아내서 가만 안 둬! 김진철의 경고는 그들의 분노만 자극했고 오히려 할머니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역효과를 낳았다. 자신의 어설픈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세상을 바꾸는 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의 마음이 더욱 흔들리는 데는 박 할머니의 존재가 컸다. 골목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고 김진철에게는 유독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이었다. 김진철이 처음 이곳에 식당을 열고 낯선 환경에 힘들어할 때 박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젊은 양반,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이거라도 먹고 힘내. 라며 손수 만든 김치와 나물을 건네주곤 했다. 명절이면 홀로 가게를 지키는 그를 안쓰럽게 여겨 송편이며 잡채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온 김진철에게 박 할머니는 어머니 같고 때로는 잔소리하는 누이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불독이 행패를 부리다 실수로 박 할머니의 좌판을 뒤엎었고 약값으로 모아둔 동전들이 흙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김진철이 목격했다. 울먹이며 동전을 줍는 할머니의 작고 구분 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진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눈앞의 불의와 소중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내면의 빗장이 마침내 풀리고 있었다.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HID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들끓기 시작했다. 고요한 수면 아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한편 김진철의 소극적인 경고와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은 오히려 청룡파 무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조직원이랍시고 어중이 떠중이 동네 불량배들까지 끌어들여 어느새 그 수는 1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골목의 주인이 된 양 행세하며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어둑해질 무렵이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길을 막아서는 것은 예사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거나 할머니들의 좌판을 슬쩍 발로 건드려 물건을 떨어뜨리고는 비웃으며 지나가기도 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여전히 힘없는 노점상 할머니들이었다. 보호비를 제때 상납하지 못하는 할머니에게는 더욱 가혹한 괴롭힘이 가해졌다. 준비해 놓은 채소를 일부러 짓밟거나 팔려고 내놓은 반찬통을 엎어버리는 악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욕설은 더욱 거칠어졌고 때로는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거나 어깨를 밀치는 등 경미하지만 분명한 물리적 위협까지 동반되었다. 골목은 이제 공포 그 자체였다. 할머니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그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말수도 줄었고 장사가 끝나면 도망치듯 서둘러 골목을 떠났다.
예전에 정겹던 풍경은 온데간데없고 싸늘하고 불안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진철은 주방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아니, 그 참상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면서도, 뽀얀 국밥 국물을 푸면서도 그의 시선은 골목을 떠나지 못했다. 익명으로 붙였던 경고 사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자책감과 함께 깊은 번민이 그를 괴롭혔다. 내가 괜한 짓을 해서 할머니들만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특히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박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으신 박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보다도 더 힘겹게 그들의 행패를 견뎌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김진철은 불독이 박 할머니의 좌판 앞에 버티고 서서 악을 쓰는 것을 목격했다.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지만 불독은 들은 척도 않고 할머니의 돈통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김진철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다. 잠자고 있던 분노가, 아니,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고개를 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은 그에게 섣부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었다. 즉각적인 응징보다는 저들을 확실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법부터 강구해야 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의 HID 시절 몸에 밴 냉철한 판단력과 계획성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김진철은 조용히 움직였다. 우선 가게 외벽에 설치된 CCTV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골목길 전체와 할머니들의 좌판 주변이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선명하게 촬영되도록 했다. 혹시 모를 야간 상황에 대비해 적외선 기능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그리고 소형 녹음기 여러 개를 준비했다. 하나는 그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다른 하나는 가게 창문 근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골목에서 오가는 대화, 특히 청룡파의 협박과 갈취 정황이 담긴 목소리를 명확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증거 확보가 그의 목표였다. 이것은 나중에 법적 대응에 나섰을 때 그들의 죄를 명백히 밝히고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상황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터였다. 그는 며칠에 걸쳐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청룡파가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 겁에 질린 할머니들의 하소연, 좌판을 걷어차는 소리, 심지어 그들끼리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처럼 떠벌리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다.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다고 판단했을 때 김진철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청룡파의 기세와 폭력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만약 자신이 모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거나 직접 그들과 대면했을 경우 분명 격렬한 저항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수적으로도 불리했고 자칫 잘못하면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거나 오히려 자신이 불필요한 폭력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에도 변치 않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과거 생과 사의 경계를 함께 넘나들었던 HID 동료들. 비록 지금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없이 통하는 깊은 신뢰와 유대가 있었다. 늦은 밤 김진철은
식당 구석의 작은 방에서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 들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4명의 동료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통화는 최 변호사였다. 과거 부대 내에서도 명석한 두뇌와 치밀함으로 정평이 나 있던 동료였다. 제대 후 법조계에 투신하여 지금은 노련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진철은 최 변호사에게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이나 사건 발생 후의 법률적 조언과 변호를 정중하게 요청했다. 최 변호사는 김진철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진철이 형님, 걱정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유사시 즉시 연락 주십시오. 든든한 약속을 받은 김진철은 나머지 3명의 동료에게도 차례로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과거팀의 핵심 전투 요원들이었고 여전히 뛰어난 신체 능력과 냉철한 상황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을 터였다.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 작은 기술회사의 사장 한적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김진철은 그들의 본질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랜만이다. 부탁할 일이 생겼다. 김진철은 그들에게도 현재 상황과 청룡파의 위협, 그리고 증거 수집 사실을 간략히 알렸다. 김진철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러했다.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그들은 미리 약속된 시간에 현장 근처에 손님이나 행인으로 위장하여 잠복한다. 만약 청룡파가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도 행위를 시도하는 등 물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합류하여 최소한의 제압으로 상황을 신속하게 통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압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모든 상황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폭력적인 해결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물리력 사용. 그것이 김진철이 구상한 작전의 핵심이었다. 3명의 동료들은 그의 계획을 묵묵히 들었다. 과거 함께했던 수많은 위험한 임무들처럼 이번에도 그들은 김진철의 판단을 신뢰했다. 알겠다. 진철아, 필요하면 언제든 간다. 우리 아직 녹슬지 않았다. 걱정 말고 신호만 줘. 다치지 마라. 그때 보자. 짧지만 강한 신뢰가 담긴 대답들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4명의 동료들, 각자의 위치에서 기꺼이 도움을 약속한 그들의 존재는 김진철에게 큰 힘이 되었다. 법률적인 지원과 유사시 현장 대응 능력까지.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수집된 증거는 그의 손안에 있었고 보이지 않는 지원군들은 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 적진 깊숙이 침투하기 직전의 전사처럼 냉철하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해질녘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장의 파장 분위기와 함께 골목길에도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루 종일 고된 장사를 마친 박 할머니는 힘겹게 허리를 두드리며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짐을 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골목에서 약속이나 한 듯 청룡파 무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두목격인 불독을 포함하여 거의 전원이 다 몰려온 듯 그 기세가 평소보다 훨씬 살벌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포위하듯
천천히 할머니들 주변으로 거리를 좁혀왔다. 불독이 박할머니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섰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악의가 가득했다. 할망구, 지난번에 밀린 돈까지 해서 오늘 싹 다 내놔. 오늘 장사 좀 된 것 같은데 어디 숨겨놨어? 당장 안 내놔. 박할머니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허리가 더 휘는 듯 몸을 움츠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돈이 어딨어. 오늘은 정말 번 것이 없는데. 하지만 불독은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그는 거칠게 할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좌판 밑에 놓인 낡은 돈통으로 손을 뻗었다. 단단히 잠겨 있지도 않은 그 깡통 안에는 오늘 하루 힘겹게 번 쌈짓돈과 약값으로 쓰려던 몇 푼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다. 명백한 강도 행위였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노점상 할머니 한 분이 보다 못해 울먹이며 말렸다. 이복의 젊은이, 제발 이러지 말게. 할멈 죽네, 죽어. 그러자 불독 옆에 있던 다른 양아치가 그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다. 에이씨, 시끄러워. 비켜. 힘없이 밀려난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아야! 비명과 함께 박할머니의 돈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박할머니는 망연자실하여 무너지듯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불독이 비웃으며 그 돈 위를 구두로 짓밟았다. 비명, 울음소리, 양아치들의 거친 고함과 비웃음 소리가 뒤섞여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탐욕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그 모든 소란과 비명이 진미식당 안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마지막 남은 손님에게 뜨거운 국밥 뚝배기를 내어가던 김진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심하게 국밥을 나르던 그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창문 너머 흙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밟고 서서 희죽거리는 불독의 모습과 그 발치에서 울고 있는 박할머니의 작고 굽은 등이 그의 눈에 박혔다. 더 이상의 침묵은 그가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것들과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뚝배기를 조용히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허리에 두르고 있던 빛바랜 앞치마를 풀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입어온 갑옷을 벗는 의식처럼 그의 동작은 침착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아수라장이 된 골목길로 조용히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강철 같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만들 하시지. 김진철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할머니들을 둘러싸고 있던 양아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불독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김진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국밥집 영감. 그는 김진철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뭐야, 이 영감은 또 끼어들지 말고 꺼져. 오늘 우리가 기분이 아주 더러우니까 곱게 말할 때 가쇼. 불독이 비웃으며 김진철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찰나 김진철의 몸이 말 그대로 번개처럼 움직였다. 화려한 기교 따위는 없었다. 오직 목표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도로 실전적이고 간결한 움직임. 불독이 경멸의 눈빛으로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김진철은 그 팔을 가볍게 흘려보냄과 동시에 다른 손 팔꿈치로 불독의 명치 아래 급소를 정확하고 깊숙하게 가역했다.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불독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움직임에는 일체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오직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냉철한 판단과 기계처럼 정확한 실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동작처럼 자연스러웠다. 남은 10여 명의 양아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압도적인 상황에 잠시 얼어붙었다. 저 영감,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수적 우세를 믿고 다시 기세를 올리려 했다.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골목 안으로 3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한 명은 방금 전까지 식당 앞 평상에 앉아 신문을 보던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시장 쪽에서 장바구니를 든 채 걸어오던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다. 마지막 한 명은 골목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작업복 차림의 사내였다. 김진철이 미리 연락한 HID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청룡파 무리의 좌우와 후방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의 움직임 역시 김진철과 마찬가지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간결한 동작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효율성이 담겨 있었다. 손날치기로 목덜미 급소를 가격하고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스치듯 가격했다. 턱 관절을 비틀고 팔다리 관절을 꺾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퍽, 윽, 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짧은 비명들이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김진철과 3명의 동료, 총 4명의 움직임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거나 말을 주고받는 법도 없었다. 오랜 세월 함께 극한의 훈련과 실전을 겪으며 다져진 암묵적인 호흡과 전술적 움직임이었다. 그들이 한번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비명을 지르거나 신음하며 나뒹구는 양아치들이 늘어갔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냉정하고 효율적인 제압술 앞에서 어설픈 양아치들의 허세와 숫자는 속수무책이었다. 불과 수십 초 만에 청룡파 무리 중 7명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아직 6명의 양아치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서 동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며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지만 오히려 궁지에 몰린 쥐처럼 더욱 악을 쓰며 저항하려 했다. 몇몇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 같은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 오지 마! 오면 찌른다! 겁에 질린 외침이었지만 흉기까지 등장한 상황은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갔다. 김진철과 동료들은 쓰러진 자들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흉기를 들고 발악하는 남은 무리들과 팽팽하게 대치했다. 다시 한번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 직전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고 다급하게 골목 안으로 파고들었다. 격렬한 싸움 소리와 비명에 놀란 누군가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양아치들의 기세도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곧이어 경찰 순찰차 2대와 승합차 2대가 급정거하며 골목 입구를 막아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가죽 자켓을 입은 형사 여러 명이 차에서 내려 황급히 달려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골목 바닥 여기저기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젊은 남자들, 겁에 질려 울먹이는 노파들, 그리고 그 사이에 멀쩡히 서 있는 4명의 중년 남성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난장판이었다. 경험 많은 베테랑 경찰조차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는 먼저 쓰러진 청룡파 무리들의 상태를 살피며 부상 정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경찰들은 주변의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할머니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놈들이 우리 돈을 뺏으려고 저기 국밥집 사장님이 도와주셨는데 횡설수설하는 증언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찰 팀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진철과 그의 동료들에게 향했다. 쓰러진 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 4명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한 모습이었다. 오히려 경찰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순순히 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경찰에게 오히려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선생님들,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까? 경찰팀장이 김진철에게 다가가 물었다. 김진철은 담담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저들이 먼저 할머니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리던 다른 분까지 폭행했고요. 저희는 그걸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나 동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말만 믿고 상황을 종결할 수는 없었다.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명백한 폭력 사건 현장이었다. 게다가 쓰러진 자들은 평소에도 말썽을 일으키던 불량배들이었지만 이쪽 4명의 정체도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제압 방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노련한 경찰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고심하던 경찰팀장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일단 전부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정확한 경위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기 쓰러진 사람들도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폭행 혐의 관련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결정에 할머니들이 술렁였다. 아이고, 경찰 양반. 이분들은 우리를 도와준 은인인데 저 양아치들만 잡아가지 왜 죄 없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경찰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할머니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어머님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들은 청룡파 무리들과 김진철 무리들을 순찰차와 승합차에 나눠 태웠다. 김진철과 그의 동료 3명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다는 듯 서로 짧게 눈빛을 교환할 뿐 담담한 표정이었다. 오히려 걱정 마시라는 듯 박 할머니에게 안심시키는 눈짓을 보내기도 했다. 골목 어귀에는 씁쓸하고 불안한 공기만이 남았다. 정의를 위해 나섰지만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김진철과 그의 동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감도는 경찰서 조사실. 김진철과 그의 동료 3명은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경찰서 특유의 건조하고 딱딱한 공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경찰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분명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혐의자들이었지만 이들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담담했다. 묻는 말에는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답했지만 불필요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일절하지 않았다.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혹은 그 이상의 무엇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들의 신원 조회를 했을 때 평범한 자영업자, 회사원, 농부 등으로 나타나는 기록과는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형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사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의문만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진철이 조사를 받던 중 그는 담당 형사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약속된 번호로 짧은 연락을 취해놨던 것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로 김진철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최 변호사였다. 과거 HID 시절 김진철의 동료이자 브레인이었던 그는 이제 법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에서 싸우는 노련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을 김진철과 다른 3명의 변호인이라고 밝히며 담당 형사들과 차례로 면담을 시작했다. 그의 등장은 경찰서 내의 미묘했던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그는 단순히 의뢰인을 변호하러 온 여느 변호사와는 달랐다.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여유와 날카로운 눈빛 속에 숨겨진 강력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최 변호사는 먼저 김진철과 동료들을 차례로 접견하며 사건의 전말과 그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는 김진철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김진철의 가게 내외부 CCTV 영상이 담긴 USB였다. 영상은 결정적인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지난 몇 주간 청룡파 무리가 상습적으로 노점상 할머니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장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특히 사건 당일 불독 일당이 박 할머니를 위협하고 돈통을 빼앗으려 하며 이를 말리던 다른 할머니까지 폭행하는 장면은 너무나 명백하게 촬영되어 있었다. 그들이 먼저 폭력과 강도 행위를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다음으로 제시된 것은 소형 녹음기에 녹취된 파일들이었다. 파일에는 청룡파 무리가 할머니들에게 욕설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발언들, 심지어 그들끼리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대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단순한 우발적 시비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였다. 최 변호사는 이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과 이후 합류한 검찰 측에 강력하게 변론을 펼쳤다. 그는 김진철과 그의 동료들의 행위가 결코 단순 폭행이 아님을 강조했다. 첫째, 청룡파 무리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선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둘째, 특히 박 할머니와 같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극히 취약한 노인이 심각한 위협과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긴급 피난 또는 위난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 김진철 일행이 사용한 물리력은 상대방을 살상하거나 중상을 입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가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청룡파 무리들은 타박상이나 관절 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만한 심각한 상해는 입지 않았다. 이는 HID 요원들의 고도로 숙련된 제압 능력 덕분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 일행은 사건 직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에 순순히 형조했다는 점 또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과 논리정연한 변론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상습적인 갈취와 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녹취 파일과
CCTV 영상은 결정적이었다. 또한 사건 이후 진행된 노점상 할머니들의 일관된 진술 역시 김진철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청룡파 무리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자신들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간의 강도 높은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검찰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청룡파 두목인 불독을 포함한 주동자들은 상습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미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조직원들도 대부분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수년간 골목과 시장 일대에서 암암리에 상인들을 괴롭혀온 그들의 범죄 행각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반면 김진철과 그의 동료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록 폭력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명백한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의 상황이었고 불법 행위의 동기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했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 역시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는 사실상 불기소 처분과 다름없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었다. 결국 김진철과 그의 동료들은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어 경찰서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찾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묵묵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워준 최 변호사의 노련함과 위기의 순간 기꺼이 함께 해준 동료들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를 외면하지 않았던 김진철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경찰서 문을 나선 김진철과 그의 동료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안도와 함께 수십 년 세월을 뛰어넘는 끈끈한 전우애가 담겨 있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고쳐 매며 김진철에게 말했다. 형님, 혹시라도 저놈들 쪽에서 딴 마음 먹고 항소하거나 보복하려 들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제가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 김진철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진철아, 몸은 괜찮은 거지? 역시 살아있네. 이제 좀 마음 편히 지내라. 또 피원은 부르고. 국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싶었는데 다음에 들러마.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각자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그들에게 이번 일은 과거의 임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드러내거나 자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었다. 김진철이 다시 진미식당의 문을 열었을 때 골목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오랜만에 햇살이 비치는 듯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다. 그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박 할머니를 비롯한 노점상 할머니들이었다. 그들은 김진철을 보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경찰서까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디 몸은 괜찮으시오? 할머니들은 저마다 가져온 따끈한 떡이며 과일, 직접 담근 김치 등을 김진철의 손에 쥐어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김진철은 그런 관심과 칭찬이 익숙지 않은 듯 쑥스러워하며 그들의 손을 맞잡았다. 별일 아닙니다. 다들 괜찮으시면 됐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대답 속에는
평소와 다른 따스함이 묻어 있었다. 청룡파 무리가 사라졌다는 소식과 함께 국밥집 사장님이 사실은 숨은 고수이며 그가 부른 정체불명의 친구들과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아치들을 소탕했다는 이야기는 시장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과거, 대한민국 최정예 북파 공작부대 HID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추측 속에 존재하는 베일에 쌓인 영웅일 뿐이었다. 그리고 김진철 자신도 굳이 소문을 해명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예전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국밥을 말고 식당을 청소하는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애써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고독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갈망했지만 막상 불의를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맞섰던 자신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로 골목에 평화가 찾아온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 총칼이 아닌 국밥 뚝배기를 나르는 손으로도 여전히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작은 자부심.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부름에 기꺼이 달려와 준 동료들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전히 기댈 수 있는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진미식당은 골목 사람들에게 단순한 국밥집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곳은 든든한 보호막이자 따뜻한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 되었다. 김진철은 여전히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가끔 팔다 남은 뜨끈한 국밥 국물을 노점상 할머니들에게 건네곤 했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는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절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딱딱한 군기가 아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책임감이 배어 있었다. 과거의 영광도 상처도 이제 그의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골목길에 다시 찾아온 평화처럼 그의 내면에도 깊고 고요한 평화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진미식당의 구수한 국밥 냄새는 오늘도 어김없이 골목길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